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대한성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가 준비한 프렌즈 웨비나 시리즈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저는 KCAB 인터내셔널에서 국제중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오슬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온 저희 KCAB International and Friends 웨비나 시리즈가 오늘은 법무법인 피터 앤 김과 함께 14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를 책임져 주실 저희의 각별한 동료들은 바로 국제중재 전문 국제로펌인 법무법인 피터 앤 김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피터 앤 김 싱가포르 오피스의 이승민 변호사님, 그리고 발표하실 피터 앤 김 대표 김가뷰 변호사님께서 중재인 선정 시 고려사항과 문서 관리 및 제출 노하우라는 주제로 그간 습득해오신 실무상 경험과 지식을 공유드리고 여러분이 평소 갖고 계시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세미나를 시청하시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줌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Q&A 박스에 입력을 해주세요.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될 Q&A 세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 전 저희 국제중재센터의 임수연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이 있겠습니다. 임수연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인사말보다는 첫 번째 패널에 첫 번째 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일단 환영을 하고요. 바로 첫 번째 세션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영하고 이승민 변호사님께서 진행에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승민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중재의 두 거장을 모시고 저희가 이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중재의 퀄리티는 중재인의 퀄리티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님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두 거장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세션의 얘기를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기 접속하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인 선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들고 이제 폴을 준비했는데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겠어요? 보시면 중거법에 대한 이해도, 전문 분야, 사건에 대한 이해력, 다른 중재인들 대리인과의 친분, 의사소통 능력, 챔버 등 외부 기관 랭킹을 보시는지, 적극적 성실성을 보시는지, 기타, 외모는 이거 지금 빼기로 했는데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도 뭐 외모를 보신다면 여기 마음껏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3가지 아이템을 넣어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 기타 요소 사항 중에서는 각자는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리인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중국인 당사자였을 경우에 저희 이제 후보에 오른 분 중에 중재인 영국 분이었는데 부인이 중국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부인이 중국 분이면 영국 사람이더라도 프로 중국인이 아니겠느냐, 프로 중국 친화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랑이 법원에 있습니다만 제 말은 콩으로 매줄 쏜다고 해도 안 믿을 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뭐 사건마다 굉장히 고려한 측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참여해 주시고 저희 나중에 두 분과의 대화 나눈 다음에 한번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규 대표님께서는 중재인도 많이 하셨고 대리인도 많이 하셨지만 일단 지금은 대리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중재인 선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엿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순서를 마련했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사건마다 다르고 전제 조건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붙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띄고 내려놓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사고의 흐름이 진행되시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재인 자격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희가 중요한 건 8개 정도 요소를
추려왔어요. 그래서 8개 중에 8강전부터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해서 요 요건과 요 요건이 충돌했을 때는 어떤 요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그냥 짧을수록 더 솔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8강전. 중국어 잘하는 중재인, 전문 분야의 밝은 중재인. 네, 저는 중국법을 잘하는 중재인도 중요하지만 전문 분야의 밝은 중재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죠? 짧게 말씀 주시면. 네,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중국법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전문 분야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8강전 보겠습니다. 사건 이해 능력이 뛰어난 중재인 아니면 다른 중재인, 특히 중재인 의장과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중재인. 이것도 사건 이해 능력이 뛰어난 중재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관계가 좋다는 거가 사건의 이해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8강전. 요거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좀 예민한 젊고 의욕적인 중재인, 경험 많고 노련한 중재인, 헝그리한 중재인, 열정페이로 갈 수 있는 중재인이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경험 많고 노련한.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선택하라면 젊고 의욕적인 중재인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8강전으로 또 굉장히 로버스트해서 주관 뚜렷해서 본인의 의견 이런 쟁점 필요 없다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이런 서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쳐내는 중재인 아니면 모든 것. 세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관이 너무 의견이 강하신 중재인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중재인이 저는 더 선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건 좀 그래도 쉬웠을 것 같아요. 이제 더 빡신 4강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항목 중에서 이건 한번 노래 잘하는 중재인이라 이거는 뭐 생각 안 해봤지만 노래 잘하는 중재인이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중재인들이 뭐 목소리 좋으신 분이 좋으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것도 그냥 실무적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인데. 네, 이건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4강전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추리신 것 중에 전문 분야의 밝은 중재인, 약간 이해 능력이 뛰어난 중재인 이 중에서는 저는 사건 이해 능력이 뛰어난 중재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있는 두 가지 중에서도 그 주장을 최대한 들어주는 중재인,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데 로버스트한 중재인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물론 구체적인 구체적인 경우를 따지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2강전 사건 이해 능력이 뛰어난 중재인, 들어주는 중재인. 네,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사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 사건의 이해 능력이 뛰어난 중재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재밌게 월드컵을 해봤지만 혹시 이 마무리하실 수 있는 어떤 중재인이 결국은 이제 당사자의 주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언뜻 보기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중재인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평면적으로 늘 생각했었는데 역시 고수님들은 다른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저희가 중재인 대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중재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고려하시는지 좀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관계로 질문을 드리면 1분 정도 내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그냥 끊으려고요. 그래서 일단 중재기관에서 고려하시는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볼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건지 짤막하게 대답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아무래도 중재기관 입장에서는 뭐 특정 당사자가 이고 지고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고, 이 중재인의 퀄리티가 중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재기관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뭐 어디 이상한 중재기관 갔더니 진짜 엉뚱한 중재인 나왔더라,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엉뚱한 중재인 혹은 그 반대되는 거를 무슨 기준으로 하냐, 결국은 제대로 공정하게 신속하게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그런 중재인이 필요한데, 뭐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그 월드컵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드러나는 그런 중재인을 중재기관들은 선호를 하게 되지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는지, 중재기관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아시는지 공유 가능할까요? 뭐 사건에 대한 이해도 또 물론 중요하지만, 또 중재기관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좀 부드럽게, 그리고 어느 정도 무슨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개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 중재 쪽 분야에서의 평판 혹은 뭐 그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그 다른 후기들이라고 설명해야 되나, 다른 리뷰들,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법률 시장이 광활하고 넓다고는 하지만, 중재 쪽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보 수집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까,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그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나 뭐 그런 건 혹시 대한형사중재원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혹시 공유하실 수 있나요? 뭐 기밀이라기보다는 그 중재 명부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재 명부에 없어도 당사자들이 지명했기 때문에 그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부에 계신 분들은 뭐 그 본인들이 시비를 이제 깨알같이 뭐 무슨 전공을 했고 무슨 과거 무슨 사건을 했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재인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인지 알고, 또 중재인이 어떤 소속이다, 뭐 어떤 대학교다 혹은 로펌이다 소속이다 하면은 그 전반적인 레퓨테이션, 그 기관의 레퓨테이션과 그 기관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평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뭐 지명돼서 CV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당사자들이 오죽 잘 조사해가지고 지명했겠나라는 그런 고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컨플릭트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그 당사자 혹은 중재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중재인과 그 중재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가비 대표님도 그 ICC나 LCI 중요한 직함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중재인을 선임하는 그런 자리에 많이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김가비 대표님께서는 이 중재 기관에게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게 프로포절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각 기관, 제가 관여했던 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중재인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또 중재인의 그 경험, 직접 이제 카운슬들이 하는 경험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게 실제 중재인 선정할 때, 또 중재인 선정에 관한 디스커션 할 때, 그 안에서 논의가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정보가 모아지면 좋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당사자들한테 이 설문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판정이 나기 전에 설문을 돌리죠. 그래서 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판정이 난 이후에도 그 당사자로부터, 특히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어떤 그 불만이 있는지를 들어봐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겠지만요. 그렇더라도 그 패소한 당사자를 통해서 그 중재 절차에 관한, 또 중재인에 관한 평가를 청취하는 것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임 총장님께서 대리인 활동 많이 하셨고, 그래서 두 분께 같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패소를 당하고 나면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이 결론에 관해서 뭐 놀랍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있는데, 그래도 절차적 이슈에 관해서는 뭐 불만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소했다 하더라도 내가 왜 성소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또 굉장히 뭐 시간을 오래 끈다든가 너무 빨리 진행하려고 해서 가지고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뭐 그런 평가를 하는 거는 중개기관의 입장에서는 되게 뭐 챙겨보실 만한 일일 것 같고요. 음, 네. 그러면 두 분의 어떤 것을 고려해서 중개인 선정하는지 저희가 지금 대화 나눠봤는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하시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투표 결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전문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중거법에 대한 이해도 생각보다 중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또 고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네,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중급법의 이해도를 제가 아까 이제 전문성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급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계약의 해석이 당연히 계약서가 아주 자세하게 돼 있다기보다는 그 계약서에 관련 있는 것보다는 중급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 특히 이제 중급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법, 또 특히 중개인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중급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급법에 대한 이해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중급법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중급법이 어디든 간에 그 중급법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사실 이 결과를 보면은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 가끔씩 전달되는데 이 지금 설문의 조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중재인은 선정을 할 때 전문 분야와 중거법을 염려하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할까에 대한 그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사무국 입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 텐션이 그러니까 중거법도 충족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중거법과 전문 분야와 경험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찾으면은 또 이렇게 풀이 또 계속 좁아지니까 매번 텐션이 있고 매번 그게 갈 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고려를 하는 게 중간에 유능한 대리인이 껴있냐도 어쩔 수 없이 고려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이 정말 중원부원 잘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해서 그걸 딱 이해할 수 있는 중재인,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10개 다 이해하시는 중재인이 제일 좋은데 법원의 판사나 뭐 이렇게 그 분야 그 산업 분야에서 엄청 그 명성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고르다 보면 중재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은 같은 산업에 몸을 담아도 산업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약간 갑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고 을의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산업을 이해해도 어느 시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또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 유능한 대리인이 아무리 잘못 설명한 거라도 이쁘게 깔끔하게 중재인이 이해를 들으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전문성이나 중거법을 좀 덜 걱정을 해도 되고 반대로 이게 대리인도 없고 정말 그 당사자들 직접 나왔는데 당사자들이 한마디도 아니고 반마디만 해도 10개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subject matter expertise가 좀 강해지고 아무래도 그 케이스마다 얼마만큼 리소스가 들어있는가 따라서 고려를 하는 경우가 뭐 가끔씩 있습니다. 네. 아, 네. 대리는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뭐 물론 뭐 이렇게 사건마다 리소스를 얼마만큼 투여해야 되는가 그게 당사자들의 결정 사항이고 또 그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은 대리인이
있으면은 조금 소홀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사건의 규모나 혹은 뭐 사건이 뭐 누가 봐도 뭐 아주 그 명쾌한 사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최적의 중재인을 뽑기 위한 그런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런 중재인은 꼭 피해야 된다. 이건 정말 안 된다. 이쪽으로 접근 한번 해서 이런 중재인은 꼭 좀 피해라 라고 조심스럽게 임 총장님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 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들 다들 유능하시고 다들 실패가 없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은 뭐 이 사람 피해라 뭐 이렇게 말할 그런 구체적인 건 없고 뭐 대리인의 경험을 하고 또 가끔씩 저도 이제 중재인으로 나서서 다른 그 두 중재인들이 이렇게 다이내믹스를 보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사람 중에서 조금 주도적인 사람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이 우르르 따라가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그림을 누가 그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뭐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싶은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결국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인디펜던트하게 독자적으로 사건을 좀 끝까지 남에 의존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는 그런 중재인이 제일 좋고 그거를 하기 싫거나 뭐 그거 할 정도 에너지가 좀 충분치 않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 대표님, 그러면 김가미 대표님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좀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보니 꼭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런 중재는 선정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아니었다. 예상했는데 아니었다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걸 고려해서 정말 역시나 이런 것들이 됐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건 아니었다. 뭐 나쁜 중재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실명 토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 에피소드. 뭐 저희들이 그 옛날에 이제 중재인 선정할 때 보면 중재인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을 뭐 중재를 선정하거나 또 중재인 경험이 있더라도 그렇게 별로 중재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실은 이제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건데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중재인 잘 하시고 너무 그 이해력도 좋으시고 잘 설명하시고 당연히 뭐 처음이시니까 엄청 의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그 중재인 자주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중재인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지고 또 여러 기회에서 저희들이 많이 경험해보고 그런 분이라 저희들이 중재인을 선정을 했는데 막상 중재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더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재인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뭐 국제적인 회의라든가 또는 뭐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중재를 선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퍼런스에서 이야기 잘 하시는 거하고 실제 사건에서 사건을 잘 진행하는 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요. 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셔야지 일반적인 내용을 들으시는 건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이렇게 저는 중재는 약간 그 연예인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요새 그 연예인이 인기가 있느냐 하는 거랑 노래 잘 부르냐 꼭 같은 거 아니고요. 이제 뭐 옛날엔 노래 잘 열심히 불렀는데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좀 열심히 안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고려를 하셔서 중재인 선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 직접적인 경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들으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시점에서 편파적인 중재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가비 대표님, 그 혹자들은 어느 정도 지명 중재인의 경우에는 편파성이 당연히 필요한 요소고 사실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쪽이 결론을 내서 중재인 의장을 결국 설득하는 이 과정이 사실 이상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파적인 중재인에 대한 입장, 그리고 너무 노골적 편파적인 중재인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중재인 편파적이면 안 되겠죠. 중재인은 중립도 있어야 되는데, 중재인이 당사자 선정 중재인에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빠뜨리지 않도록 당사자의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해서 당사자 선정 중재인을 활동할 때도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한 주장이 중재판정부에 충분히 고려가 됐느냐. 특히 이제 중재판정부의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때 그 다른 측면, 당사자 주장하는 측면에 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됐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좀 너무 편을 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사자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나 또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제가 또 의장 중재를 하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사자 선정 중재인이 너무 당사자 편을 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하시는 말을 완전히 다 이렇게 공정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게 되고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좀 너무 편파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당사자 편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춰서 당사자 주장을 잘 부각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되게 뭔가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애쓰는데 제가 계속 재미없게 답을 해서 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웃고 있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지금 시간 저희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떠들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 접속하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중재인 선정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정하는 걸 알므로 인해서 향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선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접속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 변호사님 중에서 중재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하시자면 어떤 게 있을지 임 총장님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월드컵의 4강전 중에 좀 젊고 위협적인 사람 혹은 경험 많고 어느 유연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마치 이게 나이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젊다는 게 결국 마음과 정신이 젊은 이런 그 젊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이 같고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험과 나이가 좀 비례하는 측면,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연히 중재인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KCB 인터내셔널도 이제는 3년 전에 이제 출범한 이후로 새로운 이미지와 또 좀 더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드라이빙 이니셔티브가 좀 더 중재인의 풀을 넓히자. 그러니까 그동안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없어서 가려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자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손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능력도 없고 너무 경험이 없는데 그냥 도전 약간 베팅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지 뭐 타 중재기관의 대형 사건을 한번 해본 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이렇게 배제하거나 이러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재 산업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경험이 그 엑스퍼티즈가 있는 중재인들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KCAB는 물론 대형 사건들도 많지만 그 작은 무역 클레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무역 클레임들 중에서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혹은 당사자들이 뭐 정확하게 주장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그리고 또 더 그 사건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을 보여주는 뭐 마음과 정신이 젊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그분들의 커리어 패스를 봐가지고는 이 분야의 전문성 있게
있겠다. 적어도 중재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그 감은 이 정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오로지 젊다는 이유만을 뽑는 건 아니고 그 젊긴 하지만 혹은 뭐 아직은 환갑이 안 지나셨지만 그렇지만 그 커리어를 봐서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분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웨비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중재인으로서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싶은 분들은 저희도 연락해 주시고 또 이미 그 명부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글을 많이 쓰신다거나 혹은 뭐 세미나 같은 데 나와서 연사로 나오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프로필 빌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중재인으로 선임되시는 그런 확률들이 높아지니까 좀 더 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같은 질문을 김가미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Q&A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두 질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Q&A 질문도 역시 좋은 중재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그 질문을 김 대표님께 드리면서 이게 일타쌍피로 이렇게 해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 이제 중재인이 되시기 위해서 또 중재 분야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 시장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뭐 어떤 분들은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마피아 뭐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하면 일단 본인 익스포저 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여러 멘토십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생각보다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연락해서 귀찮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몰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하고 그다음에 사건에 많이 관여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그 사건에 관여해서 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자bil들이 있는데요.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자bil들을 열심히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시면 그 중재인들이나 또 중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뭐 이름이 특이하실수록 더 잘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시게 되고 그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분을 봤다. 이런 이름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뭐 다른 절차에서도 뭐 웨비나나 이런 거 할 때도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한마디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혹시 뭐 자비를 도와줄 게 있으면 열심히 관여하시고 하면 나중에 그 정성 들인 게 반드시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무슨 일이든 뜻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셔야 되니까 그런 정성을 계속 들이다 보면 어느 날 잘 알려진 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진짜 저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피터 앤 킴의 정말 파워하우스 일 너무 잘하고 일 하루 종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분들이 되게 너무 웃겨요. 사실 유머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다음 세션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 2인 문서 관리 및 제출 노하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님께서 지금 웃겨야 된다는 약간 압박을 주고 가셔갖고 지금 살짝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발표를 할 첫 번째 토픽 건설 중재에서의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할 피터 앤 킴 미국 변호사 김줄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화면 쉐어를 좀 하겠는데요. 네. 자, 제가 이제 앞서서 중재인 선정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세 명의 변호사가 중재에서의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이제 arbitration에서 위닝하기 위한, arbitration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두 서브토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중재에서 좋은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재인들의 판정의 그 베이시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이 자료는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에서 얼마 전에 한 서베이의 내용인데요. 180개의 ICC 어워드를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중재인들이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비판을 한, 즉 받아들이지 않은 그 grounds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낸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거는 어떤 법리 싸움에서 약한 법리이다, legal argument가 약하다, 그런 것도 아니라 바로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거는 lack of evidence and substantiation이 되겠습니다. 즉 증거 불충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중재라는 것은 특히 건설 중재에서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관계에서 약간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 것, 결국에는 팩트 파인딩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 팩트 파인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서의 중요성이 되겠죠. 그래서 중재에서 문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판의 grounds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사례와 좀 관련이 된 게 네 번째 6%밖에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lack of details and specificity 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싶은 게 최근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딜레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그 딜레이가 며칠인지를 국가 기밀인지 뭔지 몰라도 끝까지 서면이 여러 번이 공방이 왔다 갔는데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딜레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라고만 하고 스페시파이를 안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방어를 하는, 리스폰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서면에서 썼던 것 중에 하나 표현이 lack of particularization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특별히 제가 오늘 하는 세션의 주제는 construction arbitration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Queen Mary University 런던에서 서베이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은 건설 중재와 기타 다른 중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나 factual and technical complexity. 프로젝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4, 5년 이상을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서가 많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는 부분. 그래서 팩트 부분이 굉장히 문서도 많고 복잡하다는 게 특징이었었고 건설 중재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get the facts. 그래서 건설 중재에서는 팩트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결국엔 문서다라는 건데 제 경험을 하나 공유를 하자면은 이제 사건의 초반에 중요 키 다큐멘트를 뽑아서 그 엑스터널 카운슬한테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피터 앤 킴을 조인하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있는 로펌에서 이제 한국 서브컨트랙터를 대리를 한 1조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제가 대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이 리스폰던트였지만 statement of claim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슈가 뭐가 될지, 디스퓨트에 대한 이슈가 무엇이 될지를 좀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팩트 파인딩을 좀 일찍 시작한 케이스였는데 보통 팩트 파인딩을 할 때 저희가 고객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메일로 이러이러한 자료 주세요. 뭐 드라잉을 보내주시던지 뭐 MOM을 보내주시던지 등등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클레임 어마운트가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폴더를 아예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다큐멘트 리뷰 뭐 플랫폼에 올려놓고 보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문서가 낱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전체 큰 그림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팩트 파인딩을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직접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고객사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객사에서 컴퓨터에서 폴더를 그 프로젝트 폴더를
비딩부터 어떻게 보면 뭐 RCA 단계라고 하나요? Root Cause Analysis.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의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단계 모든 자료를 보는데 일일이 당연히 하나하나 자료를 다 본 것은 아니고 폴더의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됐고 어디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키 다큐멘트를 뽑아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카운슬 분들이 고려해 주실 부분이 특히 컨스트럭션 아비트레이션에서 클레임 어마운트가 크던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엑스터널 카운슬가 좀 유기적으로 일을 하셔갖고 본사에 와갖고 직접 컴퓨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내용은 제가 최근에 건설 중재를 하면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substantiation과 particularization을 상대방이 약간 망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국제 건설 중재의 내용은 클레이먼트 상대방은 북미 쪽 회사였고 리스폰던트 저희 서브컨트랙터는 한국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메모리얼과 플리딩의 하이브리드 형태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얼의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내용의 뒷받침이 증거 자료, 즉 증인 진술서와 엑스퍼트 리포팅이 같이 뒷받침이 돼서 교환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건설 중재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게 플리딩 형태가 도움이 되는 게 건설 중재 같은 경우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미리미리 증인 진술서와 어떻게 보면 주장 뒷받침의 엑스퍼트 리포트가 같이 나가면은 사건이 진행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했었던 건설 중재의 케이스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은 expert report는 뒤로 빠지고 나머지 어떤 주장 서명과 statement of claim, statement of defense, document production, witnessing 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expert report가 뒤로 빠지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스테이지 2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면들이 다 교환이 된 다음에 expert report가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claimant 다음에 respondent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simultaneous하게 동시에 교환이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좀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저도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simultaneous인 경우 같은 경우는 claimant expert가 무엇을 주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espondent 입장에서는 first expert report와 joint expert report가 약간은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의미하게 남을 수 있는 리포트는 second report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였는데 저희가 claimant의 SOC를 받았을 때 조금은 당황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SOC에서 substantiation과 particularization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 얘기는 substantiation은 claim, particularization 아니고 각 클레임이 7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서면이 다 교환이 될 때까지 expert report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claim amount를 계속 몰랐고요. 그 베이시스도 몰랐고 대신 evidence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25,000개의 문서를 덤핑을 했습니다. 25,000개를 SOC에 붙여서 낸 거는 굉장히 많은 건설 중재 치고도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25,000개의 문서가 어떤 각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서 덤핑이었어요. 이게 증거니 니네가 알아서 찾아라 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왜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까 문서가 있는데 이게 증거도 아니고 증거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리스폰던트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문서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어떻게 보면 디펜스가 lack of substantiation과 lack of particulariza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저희가 다큐멘트 프로덕션 단계까지 끌고 갔는데요. 증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였고 그래서 각 클레임에 대응하는 문서를 제출을 하던가 또는 25,000개 중에서 각 클레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라라고 저희 쪽에서 다큐멘트 프로덕션의 형태로 요청을 하였고 클레이먼트의 반응은 expert report를 증명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expert report가 마지막 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증명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트라이뷰널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1차적으로 expert report를 기다리는 것은
리스폰던트에게, 그러니까 저희 고객이죠. 저희 고객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unacceptable, 허용할 수 없다라고 디시전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클레이먼트가 지금 particularize 하지 않으면은 리스폰던트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합리하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하우스 카운슬 분들 또는 뭐 다른 엑스터널 카운슬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약간 경험했던 이런 lack of particularizzation이나 lack of substantiation 있으면 그걸 충분히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가시면은, 그리고 트라이뷴이 인지를 하게끔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건설 중재와 축제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문서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Q&A 세션을 진행하려 했는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Q&A 지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끝에? 네? 끝에 같이 모아서 해도.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세션 2 이제 마쳤고요. 네, 조아라 변사님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앤김의 조아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줄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이어서 국제 중재 절차와 프리빌리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할 건데요. 저도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프리빌리지라고 하면 이제 뭐 미국 소송이나 내지는 국제 중재를 해보신 분들은 친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 소송이나 그런 분쟁 해결 절차에서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법상, 한국소송법상으로는 사실 아주 친숙한 개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한국법상 민사 절차에서는 문서 제출 의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제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돼야 되는 문서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질 시기가 좀 적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영미법에서는 문서 제출 의무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제출을 해야 되는 걸 전제로 어떤 것들은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사생활의 권리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특성상 이제 여러 개의 법 체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큐ment 프로덕션 내지 그 안에서의 그 프리빌리지가 그런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상황을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중재지는 홍콩이고 중거법은 한국법인데 당사자는 한국 회사와 영국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경우에, 게다가 중재인들의 백그라운드는 런던, 미국, 호주 이렇게 다양하다고 전제를 해봤을 경우에 과연 어느 나라의 법 체계를 기준으로 프리빌리지로서 보호되어야 되는 문서의 범위를 설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상을 하시다시피 정확하게 이제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랑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기준 설정을 위해서 고려돼야 될 원칙들 내지 고려 요소가 뭔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이제 소송이라는 거의 목적상 진실을 발견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문서 제출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는
그 대신에 이제 비밀 유지의 필요성, 의뢰인과 고객이 의뢰인과 이제 변호사 사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의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의사소통의 범주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국제중개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 체계가 다르게 이제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의 expectation이 무엇인가, 이게 공개될 것이라고 expect를 했었을까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한 가지로 고려를 또 해야 되고, 그렇게 개별적인 당사자의 expectation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모두 이제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의 이제 이퀄 트리트먼트 차원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두 당사자 모두 같은 범주, 같은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텐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과 이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재지나 중거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프리빌리지 자체가 실체법인지 아니면 절차법인지에 따라서 좀 얘기가 중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중거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재지와 중거법이 이제 일치한다면 그 법으로 이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했던 사건에서는 비록 당사자는 한국 기업이었지만 중재지와 중거법이 모두 영국법인 사안에서는 양쪽 당사자 모두 영국법을 기준으로 프리빌리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별다른 이견 없이 기준이 정립이 되었고, 이제 실제 다큐ment 프로덕션을 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프리빌리지를 판단하고 로그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재지와 중거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별 분쟁 해결 조항을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문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가 정해진다고 하기에는 이제 프랙티컬 이제 실무적으로 약간 이제 괴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서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내지는 실제 그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의 자격이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야 된다. 내지는 그 당사자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고려해서 가장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높은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실상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쪽 당사자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프리빌리지의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분쟁 해결 절차라는 이 중재 절차에서 두 당사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least favored nation approach나 most favored nation approach라는 이론 주장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큰 범위의 보호를 받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자는 것과 내지는 가장 적게 보호받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자라는 게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적게 보호받는 쪽으로 가다 보면 예상과 달리 이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했던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most favored nation approach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딱 정해진 답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많은 절차적인 이슈들이 중재인들의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빌리지 역시도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A 증거와 관련된 이제 규칙에서는 2010년도 버전이 있었고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9.2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판정부가 문서 증거 내지 프로덕션으로부터 이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Legal impediment or privilege under the legal or ethical rules determined by the arbitrary tribunal to be applicable.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하긴 정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 legal이나 ethical rules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를 하고 있고, 게다가 그 같은 조항 2항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공정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서서 얘기 드린 이 모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제 각 사건마다 판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그럼 만약에 한국법에 따라서 프리빌리지를 판단한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법에서 사실 이것이 한국 법으로서 그렇게 치밀한 이론으로 법 이론으로 발전해온 것은 많지가 않고,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장전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해준 정보나 그거를 받고 법적 자문을 해준, 법률 조언을 해준 그 내용 자체는 이 비밀 유지 의무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다시 증언 거부권과 그거에 따른 문서 제출 거부권으로 민사소송법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큰 그림에서는 사실 형사재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이 비밀 유지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논의가 입법론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국제중재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변호사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와 그로 인해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정보의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고 하는 기준을 잡고 프리빌리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결국 이제 이 많은 이슈들이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딱 이렇다라는 답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 안에서 이제 실무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한국법을 기준으로 하건 외국법, 이제 다른 나라 법이 기준이 되든 간에 그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인지 내지는 변호사가 제공한 의견을 가지고 한 것이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문서 리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내부 보고서 안에 법률 자문 내용을 포함을 시켜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법률 자문 의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비변호사가 쓴 그냥 텍스트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문서 자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면은 프리빌리지가 여전히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도 그런 의견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때는 이게 그런 변호사 자문 의견이라는 점을 문서 자체에 명시해 놓는 게 약간 프랙티스로 정립이 되면 분쟁 단계에 가서 프리빌리지를 판단하고 이제 이 부분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메일 체인을 단순화하자는 것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이메일 체인이 굉장히 이제 요새는 길어져서 첫 이메일 시작점의 주제와 마지막 이메일의 주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떤 변호사의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비변호사들 간에 이메일 체인으로 포섭이 되어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비변호사 분들이 이제 그 의견을 굳이 뭐 보고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감으로써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내지는 프리빌리지를 포기한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그런 그 변호사 자문의 결과이지만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 체인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특히 변호사 의견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이메일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취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실행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 이제 대리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 초기에 프리빌리지 적용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방법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문서 리뷰를 하고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중거법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문서를 전부 제출한 다음에 하게 되는 경우보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것은 앞에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라면 이제 세 번째는 분쟁에 도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앤김 한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5시가 이미 됐는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반부에는 중재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됐던 거, 중재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다뤘다면 후반부에는 중재를 하면서 가장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띵한 그 다큐멘트 프로덕션 부분을 이제 다루기로 했는데 저는 몇 가지 요거를 조금 머리가 덜 아프게 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다큐멘트 프로덕션을 문서 제출 요청도 하고 또 문서 프로듀스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아이디어 공유 차원 내지는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5가지를 꺼내봤습니다. 시간이 이미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5분 안에 한번 제 발표 내용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프로덕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문서들, 문서 제출 요청도 표에다가 넣어서 레드펀이라는 표에 넣어서 엄청나게 긴 표에 주거니 받거니 그것도 머리가 아프고 또 다큐멘트 프로덕션 명령이 나오면 문서 모아가지고 내는 것도 골치가 아프고 검토하는 것도 깝깝하고 근데 특히나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피터 앤김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제 발표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 묘하게 이게 쓸데없는 문서 제출 요청을 남이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괜히 불안해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뭔가 많아져요. 그리고 문서 제출 요청할 때 딱 그 문서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구구절절 또 서미션을 반복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게다가 그거를 표에다 넣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막 그 머리가 벌써 아파요. 이미 깨알같이 약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정부도 이미 그 표를 받고 머리가 띵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인용 결정 내리고 한번 프로듀스 해봐라 라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상대방과 이거 프로듀스 다 했네 안 했네 옥신각신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 빠지는 대리인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완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 제출 요청의 기준이 지금 거의 뭐 이거는 국제중재에서 룰이 돼버린 IB의 룰스인데요. 보면 기준이 relevant to the case and material to its outcome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웬만한 문서들은 다 relevant to the case and material to its outcome이라고 어떻게 구성하거나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거는 나의 주장 서면 사실관계 46페이지 세 번째 줄이랑 관련성 있어. 너무 중요해. 라고 해버리면 클레임과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요건 사실과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렐레번트하고 아무거나 마티리얼하다라고 상당히 이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문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준 자체가 요건 사실 중심으로 이게 정말 클레임을 함에 있어서 이 문서가 필요한지로 요건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IBA 룰즈 개정에 대한 의견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상당히 자주 보는 이제 그 문서 제출 요청 행태인데 내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서만 요청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게 원래 취지인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입증을 못하면 그냥 어차피 상대방 반대 신청이든 상대방이 지는 건데 굳이 상대방이 특히나 그 문서가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나 이 문서 없어요.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문서 없습니다라는 굳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서 제출 요청하는 거는 중재판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표만 교환해서 중재판정부가 이제 레드펀 스케줄 표만 보고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끝나고 문서 제출에 관한 자그마한 절차기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쓸데없는 문서 제출 요청도 조금 줄어들 것이고 또 중재판정부도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한 어떤 취지 또는 관련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 설명이 부과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가뷰 대표 변호사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강남 프린시플과도 조금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절차기를 두는 방안. 연결해서 절차기를 만약 둔다면 표형식의 어떤 문서 제출 요청 그 서를 이제 탈피하고 조금 뭐 서미션 형태를 취한다든지 조금 더 가독성 높은 형태로 문서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 미국 델라웨어에서 미래에셋을 대리해서 이제 7조 원짜리 소송을 대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했던 게 다큐멘트 프로덕션 또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그 사사건건 판사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종의 문서 제출을 위한 조정인, 문서 제출을 위한 어떤 그 파실리테이터를 둬서 어느 정도 프로덕션 하는 게 적절하고 어느 정도를 그 판사님한테 레이즈하는 게 이게 필요한지 또는 적절한지를 중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 주거니 받거니 그 옥신각신하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기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상당히 세이브가 돼서 이걸 중재에서 도입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뭐 리튼 룰이 있는 건 아니고 5가지 이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민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Q&A 세션을 갖도록 할 텐데 패널분들 다 같이 화면 켜주시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CAB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말해도 되나요? KCAB에서 기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실 때 요새 그 성별에 대한 안배도 고려를 하시나요? 그건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재인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고 공교롭게도 그 여성
가들 중에서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성비를 고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습관적으로 과거에는 남성 중재인들 선정을 했던 습관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르는 관행을 따르는 게 없도록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성비는 고려하는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일정한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런 정책은 없습니다. 아마 Q&A에 방금 올라온 것 중에서는 또 그 중재인 선정에 대한 인터뷰를 미리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예, 물어보신 예,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두 번 정도. 이제 이 당사자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중재에 관한 이해도, 그다음에 뭐 사건에 관한 어떤 그 경험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중재인 후보를 인터뷰해 본 적은 지난 20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인터뷰한 건 원래는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 내용은 내가 공개할 거다, 디스클로즈 할 거다, 인터뷰했다는 사실과 또 인터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알리고 그렇게 했었고요. 뭐 인터뷰하는 게 뭐 일반적인 프랙티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중재 컨퍼런스에서는 그 인터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프랙티스에서 보통 그 중재인에 대한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보는 경우 많고, 물론 이제 중재인을 뭐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재인 전혀 모르면 당사 입장에서는 보고 싶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하고 미국 소송에서 비교했을 때 그 프리빌리지의 그 범위가 어디가 더 넓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 또 주별로 또 다르고 막 복잡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법에서의 프리빌리지가 좀 더 범위가 넓기는 넓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달해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인트 디펜스를 하면서 생긴 또는 조인트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프리빌리지라는 이론도 아예 별도로 있고, 뭐 워크 프로덕트라고 해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지만 소송에 대비해서 비변호사가 작성한 것도 어떤 요건 하에서는 또 보호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시빌로에서는 대륙법계에서 딱 맞는 이론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뭐 그쪽이 더 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Q&A란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중재인이 임의로 히어링을 생략해버리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 내지는 챌린지할 수 있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제 심층적으로 스터디를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드물게 취소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어서, 그 건에서도 히어링을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겠는데 생략하고 당사자의 어떤 변론권을 상당 부분 제한 내지 침해를 해서 그 부분의 어떤 중대한 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걸로 판단이 돼서 판정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특히 많은 중재기관의 조항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히어링 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이렇게 문구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구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리 변호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끝나고 혼날 것 같은데 그 다큐멘 프로덕션 관련해서 고객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소통하실 때 클라이언트가 문서 이거 왜 내야 돼요? 이거 꼭 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또 대리인으로서 대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그럴 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큐멘 프로덕션 단계에서요? 네, 이거를 안 냈을 때 어떤 뭐 불이익을 설명한다든지 어떻게 협조나 이런 걸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어떤 실무적인 팁이 있으신가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는 제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좀 좋습니다. 나누고 네. 싶은데 네. 한 15년 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프랙티스는 절대 아닌데 15년 전 정도에 이제 코카운슬이 있었는데 이런 걸 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문서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 사건은 불리한 문서들을 추려서 다 없애버린 적 있죠. 싹 없애고 이제 되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의뢰인과 한 마음이 돼서 싹 없애고 이제 코카운슬한테 우리 이거 다 이 카테고리 문서를 확정하고 다 없앴어 불리한 거 했더니 그 코카운슬 깜짝 놀라면서 진짜 우리 비윤리적인 변호사들로 이렇게 저희를 몰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변호사가 나를 보호해줘야 변호사가 이런 문서들을 제공을 했다는 게 비윤리적이고 오히려 배신 행위에 가까운 건데 이걸 내자니 이거 없애졌으니 얼마나 좋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영미권에서는 카드를 다 엎어놔서 다 깐 다음에 우리 페어 게임을 하자는 건데 시빌로 우리 대륙법에서는 자기가 사건을 할 거면 자기 사건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는 자기가 지금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갭인데 어쨌든 저희 그때 공소시효 지나신 거죠? 싹 없앤 문서들 다시 가서 싹 다시 검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사건인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여기 들어온 질문 보니까 뭐또 아는 형의 사건 같기도 하고. 뭐 맷업 모델 이런 것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지금 보면은 그 중재를 하다가 미디에이션을 가거나 이제 그 미디에이션을 잠깐 하루 이틀 갔다가 다시 중재로 돌아오는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유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저희들이 했던 경험 중에는 중재 직전에 미디에이션에서 사건이 합의되거나 또는 미디에이션을 해서 중간에 이제 뭐 라이빌리티 결정 나고 퀀텀 가기 전에 미디에이션 해서 합의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옛날보다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에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국내에서는 좀 유행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뭐 꼭히 어떤 모델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조항을 미리 뭐 미디에이션 관련된 조항을 미리 넣으시는 거는 저는 불필요하고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절차에 장애만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중재를 진행하시다가 적정한 시기를 봐서 미디에이션을 하루나 이틀 이렇게 빼서 진행하시는 것. 따로 미디에이터를 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중재를 선정하는 경우 중재 대리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재 대리인들께서 그냥 무조건 대리인의 추천만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예, 맞죠? 맞다. 사실은 이 중개 대리인도 본인들이 중재인을 직접 경험한 경우는 또 한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인에 관해서는 좀 다양하게 이 크로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재인에는 사실 레퓨테이션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는 그 많이 망설이시는데 그냥 저는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임수연 변호사님한테, 임수연 총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이런 중재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중재인 경험 있으시냐, 뭐 경험 없으면 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시겠죠. 근데 이런 중재인하고 경험 있으시냐 하면 뭐 그냥 이런 중재인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저한테 물으시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막 뭐 다른 방법으로 무슨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분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의 경험이 있을 수 있는 분들한테 여러 분야로 물어보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건 꼭히 대리하시는 그 대리인들께서 뭐 잘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반드시 그분하고 이렇게 여러 경험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평판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 평판은 제일 좋은 게 실제 경험을 하신 분, 그분하고 사실 중재를 진행해 보신 분한테 중재인으로 같이 해보신 분 더 좋겠죠. 네, 그런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막 올라오네. 그 바로 위에도 중재인 선정 시에 나중에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는 게 일반적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영미법 중재인들의 경우에 한국에서 집행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혹시 있는 것인지?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뭐 국내 판사님들은 외국 중재인들이 내리셨다고 그러면 그냥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중재 판정부의 구성이 중재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되게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재 판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중거법을 잘 모를 때 중거법에 관해서 이제 이해를 오해하시거나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집행에서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게 집행에서 문제가 되긴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중거법 잘못 해석했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도 뭐 그게 이 중재 집행 그 취소 사유는 아니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면은 아마도 그 주문의 형식이 우리나라의 집행 판결에 적합하지 않는 형식으로 나온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그 대리인이나 혹은 그 당사자들의 법무 조직에서 체크를 어느 정도 하고 혹시라도 이게 집행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좀 유념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은 김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영미법 계열의 중재인이라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 총장님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그 집행 가능성에 있어서 그 릴리프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그 중재인보다는 대리인이 자기가 원하는 릴리프의 방식을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영미법 쪽의 대리인들의 경우에는 그 릴리프를 굉장히 리버럴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대륙법계 국가에 와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프는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네요. KCAB에서 국제 중재인을 선정할 때 국내 중재인과 달리 특별히 고려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는지요? 국내나 국제나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건의 이해도, 공정성, 신속성 이게 공통적으로 다 요구되니까 펀더멘털한 부분에서는 동일한데
아무래도 당사자가 그 국적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국적만 다른 게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또 기대하는 그런 procedural한 그 expectation도 다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과연 외국 당사자들이 볼 때 공정하게 이끌 수 있게끔 외국 당사자들한테도 익숙한 언어나 혹은 절차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거나 혹은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죠. 이게 외국 분들이 아무리 KCAB가 공정을 하더라도 이게 한국에 있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중재 기관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KCAB가 한국 사람들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인상을 불식시키는데 저희들 신경을 특별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재인들 중에서는 좀 국제 감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또 그 국제 중재 규칙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당사자 중에 제3국적자 중재인은 뭐 KCAB가 정해도 괜찮지만 내 국적도 아니고 상대방 국적도 아닌 자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제3의 국적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 중재는 아마 고려되지 않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 그 KCAB and Friends 웨비나를 할 때는 통상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저희들이 그 일일이 이메일로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들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이렇게 참석자들 중에서 뭐 익명이면은 저희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분이신지 등록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연락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간도 어느 정도 원래 5시에 끝나기로 했는 저희 웨비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아마도 요 실시간 답변 요 기능으로 대답을 아마 할 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저희들이 어느 분인지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뭐 벌써 5시 반이 된 것 같고 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꼭 대답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 연사분들은 지금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메일로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그 진행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만큼 질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관심 있는 주제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중재 사건 국제 중재 사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 좋은 그 시그널로 이해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그 MC를 하셨던 우리 오슬기 변호사님 또 나오시면은 저희들이 다들 이렇게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재인 선정 시 고려사항과 문서 관리 및 제출 노하우를 다룬 세미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피터 앤김 변호사님들과 또 저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은 하루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